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최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비누스 엔터테인먼트 서버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넥슨의 게임 클라우드 개발팀에서 데브옵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카페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작년 말쯤에 하이브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었어요. 이 게임은 하이브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든 게임이었는데요. 비누스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퍼블리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런칭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맞닥뜨렸던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기 위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서비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했고, 그리고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하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고, 그리고 게임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 고민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개발 환경 구성입니다. 이 개발 환경을 처음에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PC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OS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박스채로 있는 형태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멀티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윈도우를 따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PC를 둬서 이렇게 두 개의 PC를 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가서 한 일이 바로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OS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개 회사들은 보면은 설치 가이드가 있어요. 뭐 위키에 작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문서 파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드를 보면서 하나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도 하게 되고요. 이게 이 과정이 좀 순탄하면 좋은데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요. 길게는 뭐 일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설치 가이드에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하거나 설치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팀원들이 따라주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마다 개발 환경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자동화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발 환경을 코드화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드화를 시키고 자동으로 뭔가 구성을 해주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도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도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내용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 도커 파일들을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전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했고요. 이 디렉토리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도커 파일이 있고, 이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설정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설정들은 별도의 설정 파일로 따로 관리를 해서 이미지 생성 시에 이 설정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커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이 이미지가 구성이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뭐 코드 저장소에다 커밋을 해놓고 변경될 때마다 커밋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저절로 히스토리 관리가 되고, 별도의 위키 문서나 어떤 문서 작성이 따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분을 사내에 저희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 레지스트리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푸시를 해주게 되면 다른 팀원들은 이 도커 파일에 대해서 알 필요 없이 그냥 최신 이미지만 받아서 컨테이너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 파일 관리는 이제 저만 하면 되는 절차로 남았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사내 개발 환경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저희는 전부 다 그 도커로 구성을 했고요. 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들은 전부 오피셜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컨테이너는 하나의 서비스만 그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좀
경량화시켜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있는 컨테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도커 컴포즈로 묶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 레지스트리도 관리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스트리를 관리하다 보면은 뭐 레지스트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팀원들이 그 이미지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관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존의 ECR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ECR은 아마존 웹 서비스 상의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성 있게 이미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그 개발 진행된 결과물을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배포 절차를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이렇게 빌드 서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드 서버는 개발자 본인의 PC가 될 수도 있고 뭐 별도의 서버를 따로 빌드 서버를 마련을 해서 빌드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웹 서버는 톰캣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빌드 서버에서 빌드를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의 와르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와르 파일을 SCP를 통해서 톰캣에 배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긴 하지만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발생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화해줄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도구는 젠킨스였는데요. 이 젠킨스를 통해서 사내에 젠킨스 서버를 하나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젠킨스 서버가 빌드를 돌리고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그러니까 톰캣 컨테이너에 이 빌드된 와르 파일을 배포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빌드 배포뿐만 아니라 뭐 DB 스키마를 갱신을 한다거나 어디 리모트로 파일을 업로드한다거나 약간 자동화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젠킨스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걸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젠킨스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라이브 서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빈스토크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빈스토크에 배포를 할 때도 이 젠킨스를 통해서 빌드를 하고 그 AWS CLI를 이용해서 S3로 저희가 그 빌드를 한 와르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WS CLI를 통해서 빈스토크를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S3 업로드된 와르 파일을 가지고 배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사내 개발 환경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진행된 내용을 AWS 상에도 이제 올려야 저희가 게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AWS 올리는 과정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였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이제 VPC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VPC가 있어요. 디폴트 VPC라고 이제 계정 만들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돼 있고 몇 가지 설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프라이빗한 그 환경에서 VPC를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 VPC를 생성했고 이 VPC를 살펴보면은 서울 리전 기준으로 서울 리전을 기준으로 두 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가용 영역은 독립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그런 그 영역이기 때문에 한쪽 가용 영역에 만약에 뭐 자연재해나 정전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으로 인해서 서비스 장애 없이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가용 영역에 서브넷을 생성을 했고요. 이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프라이빗한 서브넷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접근이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저희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용도로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먼저 만들고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제 저희 게임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은 전부 이제 ELB를 통해서만 저희 EC2 인스턴스에 트래픽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EC2 인스턴스로의 직접적인 접근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이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베스천 서버를 통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이런 설정을 해줘야 이제 관리자한테 열어주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그림에선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AWS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내 환경을 구축을 하면서 그 도커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고 도커에 되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AWS에서도 도커를 좀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WS 상에서 도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검토했던 것이 아마존 ECS였습니다. 그래서 ECS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젠킨스 설명드린 것처럼 ECR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수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스턴스의 그 클러스터링 관리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도커를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검토할 당시에는 서울 이전에 서비스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커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서비스는 이제 그 도커랑은 좀 어울리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을 찾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빈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톰캣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이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사용하다 보니 점점 더 저희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빈스토크를 저희가 사용한 그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빈스토크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위랑 인바이러먼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되게 명확해서요. 딱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서비스할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의미를 하고요.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환경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젠킨스로 빌드를 통해서 S3 업로드했던 그 와르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와르 파일이 버전별로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관리가 되고요. 그 업로드된 와르 파일을 배포 기능을 통해서 빈스토크의 그 톰캣 서버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 환경과 대부 어플리케이션과 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데요.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은 같은 코드예요. 근데 이 환경을 그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버전 관리가 그 라이브용이랑 대부용이랑 이렇게 명확히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좀 유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초록색 상자로 된 부분이 인바이로먼트인데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바이로먼트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 환경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테이징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버는 라이브와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 하나랑 그리고 저희가 안드로이드랑 iOS 둘 다 대응을 하고 있어서 iOS용 환경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인바이로먼트 설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스토크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 인스턴스 생성하고 로드 밸런스 생성해서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씩 찾아서 생성하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 빈스토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한 곳에 이제 중앙화된 이 UI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이 여기에서 생성된 뭐 인스턴스나 로드 밸런서는 이 환경을 제거할 때 다 같이 제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지 않고 여기에 포함된 요소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롤링 업데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무중단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 단위로 서비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블루 그린 배포나 레드 블랙 배포를 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인바이로먼트는 따로 이렇게 저장 기능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같은 환경으로 같은 환경 설정을 가지고 환경을 또다시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해 있는 거를 로드해서 바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젠킨스에서 업로드한 그 와르 파일은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신 빌드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정상적이었던 빌드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배포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그냥 롤백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토 스케일링의 런치 컨피규레이션이나 뭐 VPC 설정,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AMI를 변경한다거나 키페어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스트 인스턴스가 터미네이트 됐다가 다시 생성이 돼요. 로드 밸런서도 다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에 프리워밍 신청을 해서 그 프리워밍 신청을 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의 그 가용성을 좀 확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청이 끝난 상태였는데 실수로 이 설정을 해버려 갖고 그 로드 밸런서가 제거됐다가 다시 생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워밍도 다시 신청을 했었고요. 그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경고 문구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좀 주의해야 되는 설정들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영어로 돼 있어 갖고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워닝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할 때 사전 가입자를 받았었는데 저희 사전 가입자 수가 50만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유저의 유입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해서 부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하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이제 물리적인 장비로만 수행을 했을 때는 이제 사내에 남는 PC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개발자 PC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하 테스트 할 때 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AWS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WS에서는 EC2 인스턴스를 원하는 만큼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조금씩 트래픽을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부하를 줘보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저희는 이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JMeter를 사용했는데 이 EC2 인스턴스가 올라갈 때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업로드한 S3 업로드해 놓은 JMeter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부하 테스트 시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좀 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를 전달할 때 저희가 이 JMeter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새로 구현을 하거나 이러면은 또 개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런 기능이 없나라는 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런 커맨드 기능을 이용해서 각 인스턴스에 미리 그 SSM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요. 그 설치된 EC2 인스턴스를 AMI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SM의 런 커맨드로 뭐 JMeter 실행과 종료, 그리고 만약에 JMeter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업데이트하는 기능까지 포함을 했고요. 이 부분은 뭐 CLI를 하든 아니면은 AWS 콘솔을 이용하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모든 팀원들이 좀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 그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모든 팀원들이랑 그리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부하 테스트를 마음껏 실행해 볼 수 있게끔 이런 툴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건 없는데요. 그냥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JMeter를 실행하고 중단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툴인데 이 툴을 이용해서 간단했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이 JMeter가 설치된 각각의 EC2 인스턴스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각각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JMeter 인스턴스에서 자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쪽으로 로그 쪽으로 수집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레드가 얼마나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CPU는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오픈소스인 핀포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거나 이 지연이 발생한 패킷에 대해서 상세한 그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택 트레이스도 볼 수 있고요.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에 대한 로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 핀포인트의 내부를 살펴보면은 뭐 하둡도 사용하고 있고 HBase, 주키퍼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저희가 관리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엑스레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했고요.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지연 시간과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게임을 실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저들이 CS가 오면은 그거를 또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설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서비스의 기능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킬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이렇게 두 뎁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예를 들어보면은 상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하위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뭐 노점상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뭐 뽑기를 할 수도 있고, 전투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고, 재화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명칭을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리고 유저들의 행위에마다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그마다 아이디를 부여를 한 거죠. 여기 이 계층 구조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이템을 획득했다고 보면은 이 아이템이 어느 경로로 획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계층 구조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고 유저 행위를 페어런트로 두고 이렇게 페어런트 아이디를 각각의 서브 로그들이 함께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갖고 계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구조는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시각화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엘라스틱 스택을 사용했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시각화하는 저희의 그 요구사항을 전부 다 충족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쌓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 타이틀과 페어런트 서브 타이틀을 함께 저장을 해서 이게 스테이지 클리어를 통해서 재화를 획득했구나 라는 로그를 판단할 수 있었고요. 여기 있는 이제 페어런트 아이디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 퀘스트들도 업데이트됐고 뭐 계정의 경험치도 증가했고 레벨도 업했고 뭐 이런 히스토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엘라스틱 스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러한 파이프라인으로 동작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게임 서버에서 로그들을 파일로 먼저 남기게 되고요. 이 파일로 남은 로그들을 파일 비트를 통해서 로그 스태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그 스태시에서 데이터를 가공을 한 후에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간단한 구조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 하나의 엘라스틱 서치 노드를 어떻게 사양을 산정을 하고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노드 확장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된 일이 이제 한 대의 머신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계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의 힙 유세이지 부분이 지금 74%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CPU는 4%밖에 점유를 안 합니다. 굉장히 원활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만 증가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CPU가 80% 90% 계속 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엘라스터치 로그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비지 컬렉션이 급격하게 막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4% 정도가 저희 시스템에서 한 대의 머신에서 받을 수 있는 한계치구나라는 것을 산정할 수 있게 됐고요. 이때 측정한 뭐 하드 용량이라든지 도큐먼트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클러스터 확장을 할 때 이 정도 힙 유세이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엘라스토치 노드를 추가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이 웹 서버나 로그스탯이 엘라스토치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EC2 인스턴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은 뭐 정전이나 이런 문제로 그 물리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지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스케일 인 되면서 EC2 인스턴스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려가는 타이밍에 파일 비트는 계속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내려버리면은 파일 비트가 읽고 있던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못 보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종료시 스크립트를 구동하게끔 해서 8비트 상태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보냈을 경우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로그스탯이 같은 경우에는 그 로그스탯이 자체 기능 중에 퍼시스턴트 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했고, 엘라스티서치는 그 클러스터 구성할 때 노드에 리플리카 샤드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리플리카 샤드를 통해서 하나의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노드에 있는 리플리카 샤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그 관리할 인원이 3명뿐인데 그 중에서도 인프라는 거의 한두 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관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존의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클러스터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파이프라인에 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비트를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던 부분이 이렇게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로그스태시가 가공하던 부분이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따라서 람다 펑션이 동작하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결과를 엘라스터치에 저장하는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변경했습니다. 이 람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입하기가 어떻게 엘라서치에 전달하고 이 부분이 좀 막막했어요. 근데 아마존 웹서비스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샘플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기반으로 해갖고 조금씩 구현을 해나가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머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노드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뭐 매핑 설정을 잘못해서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어요. 엘라서치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이중화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게임 서버에서는 게임 서버에서 남겨진 그 로그 파일들은 크론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S3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근데 이 S3에 업로드된 파일들은 전부 다운받아서 확인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부분은 아마존의 아테나를 사용해서 파일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위한 S3 버킷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로그 레벨과 연월일로 나눠서 버킷 구조를 잡아서 구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단위로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좋은 점이, 만약에 한 버킷에다가 모든 파일을 저장하면은 아테나가 스캔할 파일의 범위가 전체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테나는 그 스캔 범위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 쿼리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별로 나누게 되면은 그 일자 단위로 파일이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좀 스캔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테나의 테이블을 생성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S3 버킷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아테나 창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리는 그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SQL문을 사용해서 쿼리를 할 수 있고, 파일에 남겨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쿼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CS 처리나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자별로 테이블을 생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아테나의 기능을 보면은 파티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은 파티션 컬럼을 지정하게 되고요. 이거를 저는 연월일로 지정을 했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알터 테이블 명령을 내려서 쿼리를 날려서 이렇게 연월일에 해당하는 로케이션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로케이션은 S3 버킷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단위로 나눠서 지정을 해주면은 앞서 보셨던 그 테이블 여러 개 생성을 했던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할 때는 이렇게 연월일로 파티션 컬럼을 함께 명시를 해서 쿼리를 하시면은 해당되는 버킷이 이제 매핑이 돼서 그쪽 버킷만 스캔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이 시각화는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키바나를 함께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키바나를 사용을 했고요. 키바나 대시보드는 그냥
잠깐의 시간만 들이면은 굉장히 멋진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게임 서버를 개발하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그 서버에서는 이름이나 뭔가 설명글 같은 거를 사용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인덱스만을 참조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뭔가 수치 데이터를 갖고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로그를 남길 때도 인덱스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잔존율처럼 뭔가 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키바나로 커버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툴을 또 제작을 해서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게끔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로그를 남길 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남겼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 공수를 좀 많이 줄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로그를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언급을 안 한 서비스들도 여러 개 존재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로라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엘라스틱 캐시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버팀 인원이 3명인데 AWS 서비스를 사용 안 했으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이런 서비스 구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런칭을 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AWS의 그 서비스들이 좀 쉽게 구성이 돼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